2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한 나무 아래에서 작은 인류 한 명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풀숲 사이에서 거대한 검치호 한 마리가 조용히 다가왔고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머리 전체를 입안에 집어넣었죠. 두개골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코와 입이 완전히 막혀 질식사했습니다. 당시 이런 죽음은 너무나 흔했습니다. 10살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고작 60%, 평균 수명은 12년에 불과했거든요. 성인이 되기도 전에 대부분이 포식자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었고, 운 좋게 살아남은 이들조차 17세가 되면 노인처럼 이빨이 다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평균 수명 12년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오늘은 인간으로 살기 가장 최악이었던 시대, 바로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인류의 평균 수명이 73년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18세기 프랑스 사람들도 27세에서 30세까지는 살았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25세, 청동기 시대에는 26세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최소 20세까지는 목숨을 유지했지만, 호모 하빌리스는 그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26구의 화석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와 유아 개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뜻이죠. 대체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몸 자체였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평균 키가 120cm도 안 됐고 우리보다 32%나 작았거든요. 체중도 현대인의 60% 수준에 불과했죠. 작은 체구의 골격도 약해서 부상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지만 침팬지처럼 나무 타기에 완벽하게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침팬지조차 평생에 한 번은 나무에서 심하게 떨어지는 걸 경험한다고 하니 호모 하빌리스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선택한 식단이었죠. 식물만 먹고 살면 나무 위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호모 하빌리스는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그들의 앞니는 고기를 자르기 좋게 크고 날카로웠고 턱뼈는 살아있는 어떤 유인원이나 인간보다도 두꺼웠습니다. 이 턱으로 고기를 뜯어먹었던 거죠. 물론 과일이나 채소도 먹었지만 고기 중심의 식단 때문에 안전한 나무 위를 떠나 위험한 땅으로 자주 내려가야 했습니다. 물고기도 즐겨 먹었기 때문에 물가로 가야 했고 물속에 숨어있는 위험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고기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사냥하는 게 아니라 죽은 동물의 시체나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를 뜯어 먹었거든요. 작은 체구의 근육도 부족하고 가진 도구라곤 단순한 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한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호모 하빌리스가 시체를 두고 맞서 싸워서 쫓아낼 수 있는 상대는 고작 자칼 같은 작은 동물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던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는 훨씬 더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득실거렸거든요. 호모 하빌리스를 노리던 포식자는 30종이 넘었습니다. 특히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 가장 위험했죠. 가장 흔했던 건 메가테온이라는 검치호였습니다. 제규어 크기에 더 육중한 체격을 가졌고 놀랍게도 다리는 사자만 했거든요. 거대한 발에는 날카롭게 구부러진 발톱이 달려 있었고 한번 잡히면 확대된 송곳니가 목을 관통해서 주요 동맥과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었지만 운이 나쁘면 더 끔찍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한 화석을 보면 뒤통수인 후두골에 이빨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린 각도를 분석해보니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공격당한 거였죠. 다시 말해 메가테온이 호모 하빌리스의 머리 전체를 입에 물었다는 뜻이며 두개골과 뇌를 손상시키면서 동시에 코와 입을 완전히 막아서 질식사시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메가테온이 호모 하빌리스를 정말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이 고양이의 탄소 동위원소 수치가 바뀔 정도로 인간을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원시 인류를 사냥하는 걸로 유명한 디노펠리스보다도 더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디노펠리스 역시 호모 하빌리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고 사냥했을 거로 추정됩니다. 호모테리움과 마카이로두스라는 거대한 검치 고양이도 주변을 배회했죠. 특히 마카이로두스는 역대 최대 고양이과 동물 중 하나로 일부 종은 405kg까지 나갔습니다. 스밀로돈이나 수컷 북극곰과 비슷한 무게였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발 한 번 휘둘러도 개체 하나는 그냥 죽었을 겁니다. 마카이로두스는 어린 개체를 주로 노렸던 것 같습니다. 피하기도 어려웠죠.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점프력이 작고 민첩한 고양이들보다 뛰어났거든요. 긴 추격전을 할 수 없는 짧은 다리 때문에 강력한 점프로 먹이를 잡았기에 나무에 올라가서 도망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호모테리움은 크기는 작았지만 나름대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송곳니와 앞니가 다른 검치호들보다 짧으면서도 더 넓었고 물결 모양의 불규칙한 톱니가 있어서 찌르면서 동시에 배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격했거든요. 한번 물리면 끝이었죠. 고양이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이에나들도 우리 조상을 즐겨 먹었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특히 두드러진 건 카스모포레스와 파키크로쿠타였습니다. 파키크로쿠타는 역대 최대 하이에나 중 하나로 암사자만했고 뼈를 부수는 턱 힘은 육상 포유류 중에서도 최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엄청난 턱 힘은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뼈를 부숴서 골수까지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시체가 있는 곳마다 파키크로쿠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죽은 동물을 뜯어먹으며 사는 호모 하빌리스한테는 최악의 경쟁자였던 거죠. 무리지어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잡히면 산채로 뜯어먹혔을 겁니다. 하이에나들은 먹이를 살려둔 채로 먹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카스모포레스는 크기는 작았지만 오히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객과 동물처럼 날렵하고 민첩했으며 큰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거든요. 작고 빠른 하이에나 무리에게 산채로 뜯겨 먹히는 건 거대한 한 마리한테 당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다리 구조였습니다. 치타처럼 극도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달리는 하이에나, 사냥 하이에나라는 별명이 붙었죠. 호모 하빌리스는 달리기를 잘 못했고 기껏해야 지구력 달리기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반면 카스모포레스는 극도의 육식 동물이어서 칼로리의 70% 이상을 고기로만 채웠거든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은 이상하게도 대형 고양이처럼 날이 서 있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물속에 숨어있던 악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호모 하빌리스는 물고기를 좋아했고 낚싯대나 창도 없이 맨손으로 잡았거든요. 문제는 그 물속에 거대한 악어들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싶어서 환장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실제로 악어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종은 오늘날 살아있는 크로코딜루스 속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종들과 혼동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크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가장 큰 두 종은 크로코딜루스 도르조니와 크로코딜루스 안트로포파구스였습니다. 후자의 이름에 있는 안트로포는 이 악어가 사람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붙었고 말 그대로 인간 먹는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인간을 먹었다는 직접 증거도 있습니다. 한 지층에서만 2명의 어린 호모 하빌리스가 발견됐고 다리와 발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거든요. 이 악어의 이빨과 정확히 일치하는 상처였습니다. 다리를 노려서 기습 공격을 하고 익사시키거나 데스롤로 말 그대로 팔다리를 뜯어냈던 건데 2사례 모두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싸울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안트로포파구스는 매우 튼튼한 갑옷으로 덮여 있었고 일반 바다악어보다도 훨씬 컸거든요. 성체는 길이 7.5m에 무게는 1.5톤까지 나갔습니다. 비교하자면 기록상 가장 긴 현존 악어인 롤롱도 6m에 1.1톤밖에 안 나갔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물어뜯는 힘도 어마어마했을 테고 인간을 즐겨 먹었다는 점에서 정말 악마 같은 생물이었죠. 적절하게도 눈 위에 두드러진 뿔 같은 돌기가 2개 있어서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악어는 따로 있었습니다. 크로코딜루스 토르바른이라는 약간 더 오래된 종으로 호모 하빌리스 초기에 함께 살면서 잡아먹었거든요. 안트로포파구스보다 조금만 더 컸지만 약 8m 정도였습니다. 이건 여전히 지금까지 발견된 크로코딜루스 속 중 최대이고 진짜 악어 중에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하거든요. 화석이 매우 드물어서 실제로는 더 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개골은 거대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악어들보다 훨씬 넓었고 아마 갑옷을 입은 큰 먹이를 더 잘 붙잡고 부수기 위한 적응이었을 겁니다. 특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기회주의적 포식자였고 가끔 불쌍한 영장류도 먹었을 거예요. 발견된 한 호모 하빌리스는 실제로 이 악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과 다리뼈에 크고 넓고 깊은 구멍 상처가 있었고 거대한 악어의 이빨과 일치했거든요. 앞서 언급한 다른 개체들처럼 이 공격에서 팔다리를 잃고 목숨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더 불공평한 건
이 개체가 악어뿐만 아니라 포유류 육식동물한테도 공격당했다는 점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이 두정골에서 얕은 홈 자국을 발견했는데 대형 고양이가 동물의 물림과 비슷했거든요. 표범 크기의 포유류가 이 개체의 머리에서 한 덩어리를 뜯어냈다는 겁니다. 이 공격이 개체가 이미 죽은 후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살아남았던 초기 공격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조심해야 할 포식자가 엄청 많았다는 건 분명하죠. 선사시대 고양이, 하이에나, 거대한 악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여러 포식자들도 있었으니까요. 사자나 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들, 개과 동물들, 맹금류, 그리고 뱀들이 그들을 노렸습니다. 뱀은 특히 호모 하빌리스의 짧은 수명을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당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뱀과 호미니드의 관계는 위태로웠거든요.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에서만 뱀이 수만 명을 죽입니다. 특히 독사가 치명적이었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부족에서는 비단뱀 같은 교살뱀의 공격이 특정 집단의 최고 사망 원인으로 남아있죠. 일부 과학자들은 뱀이 초기 인류한테 너무 문제가 되어서 둘 사이에 진화적 군비 경쟁을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향상된 시각적 탐지 능력이 위장한 뱀을 더 잘 발견하기 위한 적응일 수 있다는 거죠. 영장류 전체가 본능적으로 뱀을 두려워하도록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몇몇 연구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호모 하빌리스도 뱀의 희생자였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포식자들이 엄청났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마주쳐야 했던 건 포식자만이 아니었거든요. 영역을 지키는 초식동물과 잡식동물도 대량으로 있었습니다. 선사시대 코뿔소, 하마, 거대한 멧돼지, 영양, 코끼리, 기린, 영장류 같은 다양한 동물들이 포함됐죠. 당연히 이 동물들이 포식자만큼 자주 인간을 죽이진 않았지만 죽음은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도 초식동물과 잡식동물이 매년 수천 명을 죽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동물들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식단 때문에 건강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치아가 심각했거든요. 연구된 26개체 중 약 40%만 괜찮은 치아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범랑질이 심하게 달았으며 이빨이 깨지고 금이 갔습니다.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나이 많은 표본이 고작 25세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암울한 일이죠. 10살도 안 된 여러 개체가 이미 심각한 치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17세 개체 하나가 발견됐는데 치아 상태가 치아 위생이 나쁜 현대 노인보다 약 2배나 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수준의 광범위한 손상은 100% 호모 하빌리스의 식단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시체에서 뜯어낸 고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살코기, 뼈, 그리고 질긴 식물 재료의 조합이 많은 마모를 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빌리스는 음식에서 첫 번째 선택권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택지가 제한되어서 치아 위생에 좋지 않더라도 구할 수 있는 건 뭐든 먹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선택의 부족 외에도 더 많은 죽음에 기여했을 또 다른 요인은 환경과 기후였습니다. 플라이스토세 동안 아프리카는 기후에 극심한 변동을 겪었고 추위와 건조함이 증가해서 먹을거리가 매우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기아로 이어졌죠. 기후가 악화되면서 개체군들은 칼로리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점점 더 시체를 뜯어먹는 데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는 다시 더 많은 죽음으로 이어졌죠. 포식자들과 더 자주 접촉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포식자들도 죽어가는 생태계의 압박을 느끼면서 더 폭력적이었을 테니까요. 흥미로운 건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경쟁이 하빌리스로 하여금 자신과 매우 가까운 동물의 손에 더 많은 사망자를 경험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빌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하빌리스의 유해가 세종의 다른 호모종들과 또 다른 호미닌의 유해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됐거든요. 구체적으로 호모 오르간터, 에렉투스, 루돌펜시스, 그리고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입니다. 이 가까운 친척들과의 상호작용이 적어도 때때로 폭력적으로 끝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 한 구의 파란트로푸스 표본이 하빌리스한테 확실히 죽임을 당했고 어쩌면 먹이가 되기까지 했거든요. 이 사례에서는 하빌리스가 승리를 거뒀지만 다른 호모종들과는 심각한 불리함에 처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가장 작은 호모종이었고 육상 생활에 가장 덜 적응했기 때문에 땅 위에서의 대결은 다른 종들한테 홈 경기였을 겁니다. 불행히도 하빌리스는 모든 인간 중 두 번째로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다음으로 작은 뇌를 가진 호모종인 오르간토보다 25% 작았고 에렉투스의 뇌는 경우에 따라 2배 가까이 컸습니다. 이 큰 차이는 하빌리스와 경쟁자들 사이에 지능 격차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종이 달성한 기술 수준으로 부분적으로 확인되죠. 예를 들어 에렉투스는 불을 제어할 수 있었고 곡괭이, 칼, 도끼도 사용했거든요. 싸움에서 엄청난 우위를 줬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호미니는 아니지만 디노피테쿠스라는 유인원도 아마 싸움에 참여했을 겁니다. 개코 원숭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대한 영장류였고 거대한 송곳니를 가졌으며 엄청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보다 3배나 컸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이 녀석도 이미 너무 긴 잠재적 포식자 목록에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호모 하빌리스한테는 매우 혹독하고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원래 연구에 따르면 개체의 삶에서 최악의 부분은 약 10세 무렵에 시작됐고 최대 사망률과 관련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초에 10세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운이 좋은 축에 속했을 겁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40%가 2자릿수 나이가 되기 전에 죽었다고 추정됩니다. 유소년과 유아를 고려하면 이 숫자가 60%까지 증가한다고 믿어지고 있죠. 이는 연구에서 제시된 평균 사망 연령이 실제로는 12세보다 낮을 거라는 뜻이고, 그러면 당연히 완전히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빌리스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답은 그들의 기술에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골수와 질긴 식물 재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추가로 170만 년 된 바람막이나 거친 오두막이 호모 하빌리스 집단에 의해 지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들이 당시에 악화되는 기후를 다룰 방법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죠. 숫자 게임도 그들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집단 크기가 최대 85명까지 도달했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더 많은 보호를 받고 특정 개체가 육식동물한테 잡힐 확률이 낮아졌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모든 걸 기반으로 보면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어쩌면 극도로 높은 사망률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가장 최악의 시대, 그것은 바로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 하빌리스가 결국 멸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설을 들려주세요.